제가 제32회 통합물관리 포럼 농업용수의 합리적 이용과 관리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에 참여하는 건 사실 좀 가분한 역할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건설연의 김현주 부원장님께서 자가격리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급박하게 토론을 운영하는 자장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맡게 돼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네, 자장의 가장 큰 역할인 그 시간 엄수와 정리, 질문, 배분을 중심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 패널 세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나다 순으로요, 농어촌연구원의 김현수 부원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박진현 단장님 지정 토론자이십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 유영욱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세 분의 발표의 전체 토론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연합회 임병희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광야 박사님 지정 토론을 하실 예정입니다. 김현주 준 부원장님이 참석을 하지 못하셨지만 좋은 토론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사실 이제 임프레션이 있던 게 그 합리적인 물의 이용이라는 거를 세 단계로 구분해서 정의를 해주셨어요. 자, 마이크로 단계에서 이익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농민과 이런 지역 주민의 물 사용과 효율성의 생산성을 최대화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메소 단계, 그리고 유역이라고 생각하죠. 유역에는 그 물을 사용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경쟁적인 물 이용 간에서 공정하고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배분해야 된다. 마지막은 마크로로 해가지고 국가나 국제를 생각했을 때 지속 가능성과 식량 안보에 맞게 물 이용 관리를 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그 세 편의 발제작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물 관리가 작물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 물 이용의 효율성 제고, 폐기율에 대한 적정한 평가, 환경 생태계에 대한 기여도 등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토론은 그 발표자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섬준 교수님 지정 토론자가 저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교수님 발표는 학술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떤 얘기를 소통을 하거나 과학적, 합리적인 이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 물의 사용량이나 수용량, 공급량, 이 부분에 대한 터미놀로지가 다르게 되면 사실 의사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제안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저는 유용하고, 그리고 저희가 수자원학회나 농공학회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합의하에 어떠한 공통적인 수자원 터미놀로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도 그런 기본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개념을 정립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각각의 그룹마다, 이해관계 대상자마다 그 단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 시각이 다르면 또 해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협의를 봐서 그 터미놀로지를 저희가 정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쉽지 않고 지난한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좀 공신력 있게 할 수 있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국제적인 표준화된 터미놀로지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물 계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 계정이라는 건 워터 어카운팅이라고 해서, 워터 어카운팅, 그러니까 물이 얼만큼 사용이 되고 그 물을 사용량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미 유엔에서 특히 물 분야는 표준화되어 있는 절차와 표준화되어 있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에 따라서 물 사용량과 농업뿐만이 아니라 생활용수, 그리고 산업도 산업 분류 코드당으로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고, 또 회계량을 어떻게 계산하고, 이게 이제 UNSD에서
이미 결정을 해서 표준화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또 그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자연계 물순환에 대한 어카운팅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경제, 생산 쪽으로 들어갔을 때 각각의 수용자 입장에서 얼만큼 사용하는지 그 사람들이 생산하고 있는 생산의 가치와 연결을 해서 환경 경제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런 가치 분석이라는 게 경제적인 접근이 좀 쉽긴 하지만 그걸 모두 다 이제 공감하는 바는 아니죠. 그러니까 농업이 뭐 많이 쓰는데 농업에서 뭐 생산 가치가 뭐 7조밖에 안 된다. 그렇다고 쓰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각각의 산업에 사용되는 물의 양 그것들이 공통적인 방법으로 계산이 되고 그것이 기여하는 그 산업의 가치들이 정량화된 정보가 회계 장부처럼 있다면 그것이 어떤 집단이나 사집단이나 이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통용되는 방법으로 계정을 만들게 된다면 저는 향후에 저희가 이제 저희 전문가끼리도 커스터마이징 하기에는 이제 깔고 얘기할 수 있는 중요한 프레임워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김성준 교수님의 의견도 반영이 되고 수자원학회나 농공학회 각각의 의견 그리고 공사의 의견까지 반영이 돼서 저희 한국형 물계정 그리고 표준화한 그런 체계들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짧게 저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진현 단장님의 지정 토론을 하실 김현수 부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의 부원장 김현수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 그리고 기술 등등에 있어서 아주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계시는 우리 분들하고 이렇게 이런 토론에서 같이 토론을 할 수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자리를 이렇게 또 배려해 주신 우리 한양대학교 김태웅 교수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같이 이런 큰 행사에서 발표 또는 토론을 하는 이런 행사에 익숙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토론하는 내용이 전체적인 흐름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지정 토론으로 제가 여기 와 있지만 우리 박진현 단장이 발표했는 내용은 저희 공사가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추진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굳이 또 다른 어떤 토론을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좀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제가 그래서 혹시나 제가 오늘 이 통합 물관리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로 관련돼서 발표하신 세 분 한 발표 내용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또 큰 흐름에서 보면 제가 이와 관련되어서 또 옛날 제가 한 3년 전에 통합 물관리가 이제 사회적 화두가 왔을 때 농업용수의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제가 농어촌연구원의 연구기획부장으로 있을 때 그때 의견을 수렴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그 이후로 많이 변해왔고 많은 이 통합이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께서 고생하시고 뭔가 정립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통합이라고 하는 게 참 여러모로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또 그 인식에 같이 해야 될 인식들 그러니까 각각의 물 수요 물과 관련돼서 이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 또 물 공급을 하시는 분 그리고 물을 이용하는 수요자에 관련된 입장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전체가 다 아우러져야 되고 또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나 수자원공사 거기 더불어서 카운터 파트너 하고 있는 우리 지자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전체적인 의견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7년도 제가 6월경에 한번 통합 물관리 정책이 이렇게 되면서 농업용수와 농업용수 특징 그리고 대응 방안에 관련되어서 우리 관련된 학교 교수님들하고 관련 유관 기관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 통합 물관리에 따른 농업용수 대응에 관련된 의견들을 이렇게 많이 수렴을 해서
저희 공사 경영진한테도 보고를 했고 또 정부기관인 농식품부하고도 이와 관련된 것을 한번 내용들을 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본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이후로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저는 토론이 이 발표 자료에 보니까 임병희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먼저 이 토론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표 자료를 먼저 한번 봤는데 토론 자료를 그때 화두가 됐던 내용들이 딱 그 지금 우리 그 사무총장님께서 여기 토론 자료로 이렇게 제출한 그 자료의 내용이 아마 대부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이 오늘 농업용수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농공학회가 아니라 수자원학회 쪽에서 가져오신 이 전문가들하고 관심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건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까 박진현 단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농업하고 이런 일반 우리 공업용수하고의 그런 큰 차이에 관련된 서로 인식을 같이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한쪽을 따라가거나 어느 한쪽을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뭐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발표하신 내용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에 맞추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그런 표준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우리와 같이 물을 공급해주는 입장에 있는 분하고 오늘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님께서는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수요자시고 저는 공급을 해주는 공급자의 역할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했던 거는 제가 3년 동안 제가 연구원을 떠나서 지사에서 3년을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토론 자료에 있는 내용들은 발표 자료하고 해서 뭐 제가 그냥 자료로서 이렇게 하고 저는 오늘 여기에서는 제가 3년 동안 포항하고 영천에 제가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 하면서 직접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람이 했던 그 경험에 관련되어서 앞으로의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 안정성 확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나름대로의 공급하는 측면에서의 선결 조건은 뭔가라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좀 더 낫고 저도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아까 박진현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업은 지금 굉장히 심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작물 자체가. 우리가 저희들이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 자체의 소비량, 그러니까 쌀 소비량이 한참 우리가 많이 1인당 쌀 소비량 많았을 때가 약 한 120kg에서 30kg 됐습니다. 우리 쌀 한 감마가 80kg입니다. 근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보면 약 한 57kg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지금 이런 시설물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120kg, 130kg의 1인당 쌀 소비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농사를 위해서 만들어 놨던 시설물들입니다. 그런데 그 소비량이 지금 3분의 2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이런 시설물들이 가야 될, 우리가 공급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수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벼농사에 짓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고 면적도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의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금과 이와 같이 우리가 통합 물 관리를 해서 물을 공급하는 시점에 어떤 계획을 수립을 했을 때 상당한 착오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발표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물의 사용량이라든가 공급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용수하고 달라서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작물마다 다르고 또 작부 시기가 또 다르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뭐 두 지역을 있으면서 느꼈던 거. 2010년 가을에 제가 포항에 어떤 뜰이 있었는데 그 뜰은 다 포항초라 그러죠.
시금치를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금치는 11월 달에 씨앗을 뿌려서 11월, 12월 해서 1월 달 내외로 이렇게 출하를 하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스템은 거기 논에다가 시금치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달 되면 용수 공급이 중단입니다. 양수장은 한전에다가 이 전기를 끊고 공급 자체를 딱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고, 그런데 제가 거기서 일단은 물 공급을 하자. 거기에 들어간 비용. 그래서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하면 비용의 문제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선반영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공급을 하고 또 본부나 뭐 이래서 마련을 해보자. 라고 해서 11월 달에 제가 물을 공급을 했어요. 자, 했더니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 양수장에서 그 필지까지 오는데 수로가 중간에 다 벼작물이에요. 또 다른 작물이에요. 그러면 벼를 심는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 끝났으니까 물꼬를 다 바짝 열어놔요. 그럼 물을 공급하면 볏짚을 말리려고 하는데 논에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물 공급자가 일일이 물꼬에 가서 물을 닫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스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을 공급하는 시기와 또 물을 다루고 이용하는 그 거버넌스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급자의 입장에서도 공급을 하려고 해도 상당한 장애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영천이라는 곳을 제가 건물을 했는데 거기에는 특정 저수지의 수해 면적의 80%에서 90%가 벼가 아닌 집단적으로 마늘이라는 작물로 다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늘이라고, 그런데 그 마늘의 소득이 적을 때는 또는 쌀이라고 하는 것이 과잉이 되지 않고 쌀값이 유지가 됐을 때는 이모작이라는 재배를 하지만 쌀값이 떨어지고 또 이 마늘값이 상당히 유지가 되니까 이제 이모작을 하지 않는 거죠. 일모작을 하는 거, 마늘만.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하단부에 가지고 있는 이 수로 시스템은 전혀 그 마늘에 직접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개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용수로에 물을 흘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농민은 또 다른 액션을 취해야 된다. 개운기를 이용을 하든 뭔가 이용을 해서 또다시 가압을 해서 주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농업용 저수지로 벼를 재배를 위해서 만드는 이 저수지가 만약에 100%의 밭작물로 전환됐을 때는 결국은 이 저수지 자체의 효용성마저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물관리라고 하는 게 농업과 모든 용수를 공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통합을 해야 되는 건지, 수요자 입장에서 통합을 해야 되는 건지, 또는 아까 용수구역이 농어촌 용수구역이 있고 또 다른 구역이 있는데 그런 구역들을 굳이 또 하나로 또 뭉쳐야 되는 건지,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또 인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고, 또 그걸 갖다 그보다 먼저 또 선행돼야 되는 게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결론입니다.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지금의 이 저수지 시설, 그런 안정성에 관련된 치수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순차적으로 잘 계획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하루의 용수 시스템, 용수 공급 수로라든가 그 다음에 용수를 공급하는 이 시기가 벼를 위한 이러한 시설과 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작물이 필요한 시기에 작부 시기에 맞게끔 적정한 용수 공급을 할 수 있어서 농민들, 그러니까 그 수혜자의 만족도를 어떻게 하면 높여줄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그러한 시설과 이 시스템적인 부분의 정책과 관련된 예산들이 조금 더 지속적으로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농림 사이트에서만의 반영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림부 예산이 우리 정부 예산의 지금 3%가 안 됩니다. 자, 그런 쪽에서 농림부에서만 이 사항을 고민을 하게 되면 토목과 관련된 어떤 큰 틀에서 큰 어떤 진행을 하는데 하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 우리 통합 물관리와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우리 수자원 학회 쪽에서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식을 같이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정도로 저는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시장 가격 변화, 공간, 논밭의 작물 구성, 잡부 체계 변화 같은 게 기존의 수리 시스템으로는 좀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니까 시대의 변화에 맞고 기후와 작물 체계, 시장 체계에 맞는 맞춤형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꼭 농민 중심뿐만이 아니라 아까 김현준 부원장님 말씀하셨던 그 매조 차원의 유역 차원의 물 관리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광야 발표자님의 지정 사무총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축산연합회 집행위원장 임병입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수자원학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재작년부터 국가통합물관리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농업계 의견에 대한 질의가 점차적으로 좀 늘어났었고, 처음에는 농업 분야에서의 농공학회에서 논의가 진행돼서 농업용수 포럼도 만들어지고, 또 그 다음에 환경부 차원에서의 어떤 농업용수 차원에서 농업용수에 대한 농업계의 의견, 또 통합물관리위원회에서의 의견까지 듣다가 이제 결국에는 또 수자원학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 농업 분야에서 얘기하는 농업용수, 오늘 좀 주제하고는 약간 좀 괴리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관리 방안과 어떤 이용 효율화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 농업용수에 대한 아까 우리 자장님을 보시는 우리 한혜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혜진 박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어떤 단어의 어떤 통일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는 어떤 시각의 통일성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을 좀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저희가 이런 토론의 자리, 농업 외에 아니면 농업 내에서도 어떤 농업용수에 대한 얘기를 전달할 때마다 항상 주요하게 먼저 선행되는 부분이 물자원 보호와 하천 수량 유지, 그 다음에 하천 생태계 유지 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어떤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업용수를 이용을 효율화해야 되고, 물론 농업의 어떤 농업용수의 근본적인 목적인 작물 생산과 먹거리 생산에 별도의 저해하지 않은 상황에서라는 것을 전제하고 가지만은 어떤 책임성만 부여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농업계에서는 그동안에 이런 외부적인 분들과의 논의를 하기 전에 농업계 내에서는 이미 농업은 환경 친화적인 산업이고 자원을 보호하고 오히려 우리가 물을 보호하고 지하수를 함양하고 대기 환경을 오히려 깨끗하게 만들고 온도 조절까지 한다. 농업의 다원적인 기능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농업인 스스로 어떤 자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촌진흥청이라고 하는 국가연구기관에서도 별도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지고 약 40조 이상의 가치가 있다라는 연구자료까지 발표를 한 적이 있었었죠. 그런데 지금 이런 통합물관리 논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에 대한 얘기가 진행되면서 농업계가 좀 무분별하게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또 어떤 자연성을 굉장히 훼손하는 것처럼, 또 생태계에 많은 영향을, 좀 악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얘기가 전달되고, 또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 굉장히 좀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좀 생소한 느낌이라는 거죠.
자료에도 제가 제시를 했지만은 이미 그 국제환경올림픽이라고 하는 람사르 총회에서도 논습지에 대한 다원적 기능이 인정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해야 된다, 논습지를 보호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그동안의 농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공익적 다원 기능이 인정돼서 2020년부터 공익 직불금이 도입이 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이 공익 기능을 더 증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어떤 농가의 활동과 어떤 역할을 계속 부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물 분야에서만은 좀 또 다른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 그래서 오히려 농업계가 이런 통합 물 관리, 어떤 물 이용 부분에 있어서의 다른 분야하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느냐. 서로 공통된 부분과 공통된 시각으로서 공통된 목표를 가져가야 되는데, 서로 다른 시각으로서 다른 목표, 아니면 어떤 부분을 위해서 책임만 부여되는 쪽으로 얘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농업계에서는 제대로 전파도 안 되고, 오히려 딴 나라 얘기하듯이, 딴 얘기하듯이 주제가 전혀 틀리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입장들이 있는 것입니다. 농업에서도 사실 하천 수량성 유지라든지 자연성 회복, 그 다음에 생태계 보존의 부분에 분명히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계 연구기관 쪽에서의 발표도 있었던 것처럼, 저희가도 지난번에 그 환경부의 지하수과하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 뭐 물론 2080년도 중반쯤에 나왔던 얘기지만은 소양강 댐 담수율보다 7배나 많은 부분을 논에서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나와 계시지만은 아까 뭐 우리 부원장님 제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보통 그 양수장에서 취수할 때의 퍼센테이지를 100으로 본다면은 끝에 배수 부분에 유말부에서 배수할 때 나가는 부분이 거의 한 40% 후반대에서 50% 초반대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50% 정도 때에 대한 물이 농업용 수로 또는 농지를 통해서 없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 50%에 대한 물이 전부 다 농작물이 먹느냐, 농작물의 작물 생육에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적절한 농지에서의 휘발되면서 대기 온도를 조절할 수 있고, 또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우리나라 국가 최고 학술상을 받은 것처럼 겨울철에 오히려 농지에다가 물을 집어넣자, 그래야지만 대기 오염이 줄어든다라는 내용으로 발표하셔가지고 국가 최고 학술상을 받았지만은, 그런 것처럼 국가의 대기 어떤 정화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지하수 함양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함으로써 지하수 자원 보호와 또 그 토양 꺼짐 현상을 방지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원적 공익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많이 무시되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하천 생태계 중요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고, 하천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는 농업용수의 비점 오염도 줄여야 된다는 역할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오히려 화학비료 들쓰고 유기질 비료 또는 어떤 그 축산 쪽에서도 축산의 어떤 축산 분뇨라든지 이런 부분의 어떤 친환경성을, 환경 친화적인 부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개선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농업 생태계는 왜 고려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업 용수 생태계라는 부분이 국민이 농업을 생각했을 때의 농업적인 어메니티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농민이 어떤 그 환경 개선, 아니면 뭐 분위기 전환, 아니면 뭐 정서 함양을 위해서 농수로를 걷고, 예전처럼 황금 등력 거두면서 농수로에서 뛰노는 메뚜기라든지, 아니면 농수로에서 돌아다니는 물방개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것도 굉장히 국민들 정서 함양에는 도움이 됐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는 어떤 그 힐링 산업, 농촌에서의 힐링 산업까지도 얘기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물 분야에서만큼은 농업은 단지 이용과 수질 오염,
그리고 하천 생태계 파괴 아니면 뭐 위협 쪽으로만 얘기가 전달이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어떤 시각적인 차이에서 일어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의 그 갭을 줄이지 못한다면은 공사에서 얘기하는 통합 물관리, 그다음에 물관리 조절 부분에 대해서 농업계가 동의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농업계가 희생해야 된다는 얘기는 여태까지 농업계가 너무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어떤 분야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어떤 부분을 위해서 농업계가 양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더 이상의 그런 얘기는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같이 공생하는 차원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들의 제안은 그랬었습니다. 하천 수량, 하천 자연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 농업농촌의 농업용수의 적절한 수량 유지도 하고, 농수로의 생태계도 유지해야 되고 하는 쪽으로 같이 연결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이광해 박사님 얘기도 나왔지만, 농업용수와 하천용수의 여러 가지 그 관리 파트가 너무 틀리다 보니까 너무 틀린 시각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 하나의 구성 요소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기대를 국가통합물관리위원회 쪽에다가 했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그 기대치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절해 나가면서 같이 공생하고 같이 발전하고 같이 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논의가 준비되고 시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그 김현수 부원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농업용수라는 게 어떤 계량과 계측이 어떤 단순화된 일반화된 어떤 계산 방식으로만 가지고는 논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경남 지역의 시금치 농업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도작에서만 바라봤을 때, 수도작에서만 바라봤을 때만 해도 저희는 품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벼 품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생종이라는 품종과 대별로 해도 크게 구분을 해도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이라는 쪽으로 나눌 수 있고, 조생종 같은 경우에는 4월 초부터 해가지고 벌써 심어지는, 강원도의 오대쌀 같은 4월 초부터 심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4월 초부터 심어지기 위해서는 보통 3월 말부터 해가지고 용수 공급이 돼야 됩니다. 논을 갈고 논 평탄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4월 초에 해가지고 5월 중순이면 다 끝나요. 근데 오히려 중부지방 쪽에서는 오히려 5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영농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남부지방에서는 동계작물하고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6월 말부터 해서 7월 초까지 들어갑니다. 물론 뭐 이게 지방별로 해가지고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게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전남 같은 경우에 조생종을 별도로 심는 데가 따로 있고, 한 마을에서 왜 굉장히 조생종 가격이 좀 가치가 좀 높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나온다라는 그런 어떤 신곡이라는 입장 때문에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일부 농민들은 좀 조생종을 선호해서 미리 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들은 좀 그동안 관행적인 부분에서의 충분한 메리트가 있어서 관행으로 중생종, 중만생종 쪽으로 심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소득 증대를 위해서 내가 동계작물까지 해면서 끝에 만생종을 심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생종 심을 때 4월 초부터 해가지고 만생종이 가장 늦게까지인 7월 말, 7월 초까지 계속적인 용수 공급이 돼야 되고, 또 그 용수 공급을 통해 가지고 끝나는 시점도 굉장히 다 틀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어느 한 군데가 뭐 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밭작물을 받겠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에 다른 농지에 수도작을 계속한다면 그 수도작 농지에 물을 집어넣게 해서 양수장은 똑같은 양을 계속 보내야 된다는 부분도 있죠. 이게 면적은 줄었는데 왜 용수량이 안 줄었느냐, 이런 거에 답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고려해서 마을별 아니면 지역별 전체적인 농업이 획일적으로 바뀌거나 아니면
뭐 경장 작물이 뭐 단일화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 농업용수에 대해서 좀 많이 줄여야 된다, 어떻게 줄여야 된다라는 게 제대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물론 뭐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각 농지마다 전부 다 어떤 관문식의 어떤 물고 아니면 배수 시설 등을 만들어 놓으면은 또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전부 다 배제하고 현재 있는 상황에서의 적절한 농업용수 이용 효율화와 어떤 관리 방안을 한다면은 사실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주제하고 좀 병행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농업용수 부분, 농업용수의 이용 효율화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계에서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 동의되는 전제에 있어서 꼭 농업용수가 잘못 쓰여지거나 농업용수가 어떤 피해를 주거나 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농업에 대한 공익적 다음 기능까지도 전부 다 인정되고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의 오히려 잘 쓰고 있는데 그리고 뭐 도움이 되는데 조금 더 개선을 해보자. 지금 현재 공익지필제처럼 그런 방식으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어떤 효율 부분적인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농업 시스템 전체가 바뀌거나 아니면 대규모의 어떤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논의가 좀 같이 전개돼야 어떤 목표에 따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을까 싶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이미 잘하셔서 제가 정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농민과 논이 사회에 제공하고 있는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고 식량 안보에 최전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추가적으로 환경 보호하고 자원 보호에 대한 압력만을 증가시켜서는 협력이 어렵지 않느냐. 같이 공생하는 차원에서 인식의 차를 줄이고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만들자.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작부 체계 및 농지 사용 패턴들이 달라지고 있는데 기존의 시스템만 가지고 무리용 효율화는 어렵지 않을까 뭐 그것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런 요지의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북대 유 교수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남대에서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이때 중요한 거는 전남과 전북 간에는 또 유역 물질 그 교차 때문에 상당히 좀 이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도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그 포럼 자리에는 그 모두 대부분의 참석하신 분들이 농업용수에 이제 관련된 이제 관계자분들이 여기 한혜진 실장님 빼고는 대부분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수자원 파트 쪽에서 왔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는데요.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거는 이제 그 영산강, 섬진강의 유형 물관리 종합계획에 좀 참여한 어떤 그런 아마 이제 그런 그 사례 때문에 어떤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나타날 수 있었던 또 고민했었던 문제를 좀 들려주십사 하고 아마 요청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좀 전에 이제 산정 방식이라던가 아니면 농업용수에 접근하는 법 또 세부적인 이제 모르는 방법을 되게 이제 많이 말씀을 해 주셨고 되게 좋은 좋은 어떤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현재 우리가 이제 통합 물갈래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상하류의 물 갈등 그리고 유역 간의 물 갈등, 용수 간의 물 갈등 여러 가지가 좀 섞어져 있는데요. 영산강, 섬진강 유역은 바로 이 용수 간의 갈등과 유역 간의 갈등을 이제 같이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많이 인지하시겠지만은 농업 주도가 이제 전남북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의 비중이 많이 매우 큽니다. 거기다가 또 영산강의 문제 수자원의 근한 80% 정도 넘는 양이 농업용수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산강 유역에 해당되는 생공용수는 섬진강 유역에서 지금 교차로 가져오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섬진강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좀 경제가 조금 발전이 좀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섬진강 유역에서는 이제 물을 뺏긴다라는 그 피해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옥정호라고 하고 있는 섬진강댐에서 물이 대부분의 양이 90% 해당되는 양이 동진강으로 공급이 돼서 농업용수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류에 해당되는 보성강댐 같은 경우, 보성강의 경우는 그 다량의 수자원이
바로 영산강 유역의 생공용수로 또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역할, 아주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통합 물관리 방향과 상당히 역행하고 있는 데가 바로 영성 유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그 물 필요에 수요에 기반을 해서 이제 많이 가지고 왔었고 그 진행이 됐었으나 이제 현 영산강과 섬진강도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게 바로 이제 영산강은 이제 그 하천에 많이 이제 좀 인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영산강물은 상당히 더럽다는 인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량의 수원이 바로 직접적으로 하천으로 공급되지 못한다는 이제 그런 문제를 기반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섬진강 같은 경우는 다량의 수자원을 타수계로 뺏기는 관계로 인해서 바로 섬진강 하류 부분에 이제 있는 염해, 이제 하구독이 없기 때문에 염해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고요. 더불어서 여러 산단 중에서 중요한 산단인 여수 산단에서 공급용수의 부족량이 현격하게 일어나서 산단의 발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서로 엉켜있는데 그걸 과연 어디서 풀 것이냐 매우 어려운 문제에 이제 기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다량을 차지하고 있는 이 농업용수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도 매우 좀 어렵게 좀 다루고 있고요. 어떻게 이제 그 부분을 좀 아낀다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좀 전에 그 임병희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제 그 자세들을 어떤 농업용수를 잘못 쓰고 있다라는 식의 사실 그 시각은 되게 이제 잘못 가지고 있고 행여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이제 알고 있었던 것처럼 모두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어쨌든 산업의 변화로 인해서 그리고 농업 변화도 농농사에서 반능사로 변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식에 의해서 분명히 이게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물이 분명히 좀 남은 부분이 있지 않을 것이냐. 상대적인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아주 소량의 바로 여유량이라든가, 우리 김성준 교수님 과잉 공급량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만약에 양을 우리가 여유분을 추재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매우 높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제 취지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이 가장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영산강 섬진강 유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평림댐이라는 다목적 댐을 제외하고는 영산강에서 생공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큰 중요한 4대원은 다 농업용수 저수지 댐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물관리의 가장 중요한 기치인 물 자립도에 대해서 최악의 그 자립도에 형성하고 있는 생공용수 기반입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영산강 유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없을 것이냐. 또 더불어서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발전 문제 또 교차 문제가 되게 매우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거는 전반적인 유역 종합계획을 세우고자 할 때 아니면 이제 기존에 사실은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이 시작되기 전에 낙동강에서는 이제 상하류가 하는 문제 때문에 낙동강 지역 수계에 통합물관리 이제 마련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더불어서 영산강 섬진강도 중요하니까 거기도 통합물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해보자라고 좀 시행이 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역시 이제 조금 안타깝게도 농업용수가 조금 남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라는 사실 이제 그런 기반으로 많이 이제 진행됐던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산정하는 데 있어서 전반적인 약간 좀 대립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의 차이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를 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는데 다만 너무 큰 유역 상대로만 지금까지 계속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아마 인지를 하실 겁니다. 즉 소소한 갈등 부분이 모두 다 거버넌스 기반으로 추진돼야 할 수 있는 통합한 물관리 방안 쪽에 있어서 계속 장애물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진척이 되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회귀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을 많이 발생하게 됐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유역 물관리 종합계획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많은 계획들이 좀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좀 경험을 해본 좀 부족한 소견으로는 좋다. 여유량이 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쪽의 한편, 또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었을 때는 생각보다 이게 개수로 기반의 관계 형태라든가 또 사용의 패턴에 따라서 그게 그렇게 남지가 않는다라는 여러 의견이 존재할 때 그런 거를 너무 큰 유역 아니면 전국적인 어떤 이런 방향성이 아니라 어떤 소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는 그 유역 내에서도 대표적인 소수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맞춰서 좀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걸 한번 제안드려보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진행된 사례가 많지는 않았고요.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양쪽이라는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은 농업용수를 바라보는 타 용수에서 바라봤을 때의 그 관점 중에 있어서 서로
동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안을 집어넣기는 어떤 작은 어떤 수계라든가, 작은 수계라는 게 아주 초소계는 아니고요. 어떤 대표적인 수계를 같이 봤을 때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적으로 물 분석에 있어서 가장 농업용수 관리하시는 쪽에서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 고민하시는 문제가 뭐냐면은 물을 관리하고 있는 중요한 큰 대형의 댐 저수지마저도 물에 대한 계측이라든가 그런 자료량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자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물의 어떤 그런 정산의 어떤 그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모든 어떤 그런 공급 수요량에 대한 어떤 고민을 얘기하고 여유량을 추정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그런 데이터 자체도 신뢰도가 좀 낮은 형태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넓히게 되면 더 어렵죠. 그래서 만약에 필요했을 때 어떤 계측 장비를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을 할 때 하더라도 소규모적인 어떤 한 수계를 잡았었을 때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고, 더욱이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농업용수에 관련한 통화물 관리 어떤 그런 사례가 거의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대표적으로 예전에 그 16개 댐, 그 다목적 댐에서 수행한 사례가 하나 있었었는데 그 역시 다목적 댐을 기반으로 한 충주댐에서 좀 여유량이 있다라고 산정이 됐었었는데 그 역시 농업용수를 하고 있는 농어촌공사가 아니라 다목적 댐 기반으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통화물 관리 사례가 전무한 상황에서 어떤 그런 좀 부분적이고 또 이제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게 역학적으로 생겼는데 어떤 수계, 영성 수계도 괜찮습니다만 어떤 그런 부분을 하나 소규모적으로 잡아서 좀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을까 먼저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통화물 관리라 하면 그 거버넌스 기반으로 가야 되는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합이라는 부분은 좋은 말로 들리지만 반면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넣다 보니까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냐가 되게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요. 이 거버넌스의 이제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기득 수리권과 어떤 사용에 이제 변화를 주고 있는 어떤 그런 제한과의 아마 큰 대립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제도적으로라든가 법이나 제도 아니면 기득 수리권에 대한 어떤 무슨 보완 보상 방안입니다. 보상이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활용을 했었을 때 기득 수리권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에 대한 고민을 같이 병행을 해야 기술적으로 나온 결과에 대해서 그 추진에 대한 아마 좀 그 추진력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좀 정리하자면 그 사용량 산정의 어떤 실제적인 어떤 그런 신뢰도를 높이고 모든 동의를 이끌기 위해서 그런 산정 방안에 대해서 좀 줄여서 소규모 지역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는 하나, 더불어서 어떤 그런 거버넌스를 어떤 설득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법제적인 어떤 그런 기존적인 그런 지원의 방향이 같이 병행되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으로 오늘 제 말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정리를 잘 해주셔서 국가 그 영섬을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하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용수 관계가 있는데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계획이나 유형물관리 종합계획이나 광역적인 접근 외에도 소유역을 중심으로 계측을 기반으로 하는 시범 사업 및 연구를 통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농민, 지자체, 유역의 거버넌스 성공 사례를 창출해서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득 수리권에 대한 재평가나 보상 방안 등의 제도적 장치도 같이 고안을 해서 이런 통화물 관리의 성과를 영섬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제 들었고요. 저희가 예상 시간보다는 좀 빠르게 토론이 이제 끝났습니다. 나머지 이제 발표자 세 분께서 토론을 들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김성준 교수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시간이 저희하고 또 흘러. 네. 저는 오늘 용어 정의를 드렸는데요. 이 이유는 제가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거기 이해 당사자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거기 보면 민간위원이 법 하시는 분, 행정, 경제, 우리 수자원, 농업, 수질, 수생태, 환경단체분들 회의를 하면 얘기가 안 돼요. 서로 대화가 용어 정의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거의 뭐 2년 반 지났는데 수자원하고 환경 분야 두 분야는 서로 이제 그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농업 부분은 애초에 이해를 못하는, 데이터도 없다 그러고 물을 뭐 많이 쓴다 그러고 하는 그 정도 인식에서 저는 뭐 우리 학회 회장님도 기회를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뭐 학자로서 많이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위원회 그분들한테 이해시키는 쪽으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통이 많이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환경하시는 분들도. 농업이 그렇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용수의 안정성, 그 뭐 기획재정부 우선순위를 보면은 뭐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BC 레이쇼가 떨어지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라고 젊은 사람들도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작물의 어떤 생육이나 농업용수 관련한 거는 전국에 쫙 산재돼 있잖아요. 그래서 위성 영상이나 드론 뭐 이런 거를 첨단을 붙이는데 굉장히 좋은 분야다. 그리고 정보를 만들어서 농민분들한테 내 정보가 이런 정도, 농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드린 다음에 무슨 뭐 농업용수를 뭐 요구를 하든지 서로 뭐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 쪽에 노력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안정성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탑다운해서 바텀업으로. 그 다음에 이제 뉴욕 기반이라고 제가 그 뉴욕 기반의 생공농은요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표준 뉴욕이 있어요. 통합물 관리는 뉴욕 단위로 하자는 건데 표준 뉴욕 850개 전국 10만 평방키로에 850개 되고요. 나머지 이제 농어촌 용수구역 511개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이 있어요. 비전오염 행정구역 단위로 하죠. 그 다음에 농어촌 용수구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질구조가 뭐 넓다고 해가지고 지하수 하시는 분들도 유역 단위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넘어가니까. 그게 이제 기술 거버넌스입니다. 그것도 안 되는데 통합물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표준 유역 단위로 물 관리를 하겠다는 거는 그 유역 내로 들어오는 거, 뭐 버티컬 말고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아까 농업용수로 치면은 표준 유역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양수해가지고 위로 올라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상수도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들어왔다가 딴 데로 보내잖아요. 그런 유역의 소량 수질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준 유역 단위로 관리하자 하면 통합물 관리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정보화해야 된다는 거고, 유역 간 물이동이 그래서 이제 이게 표준 유역에서도 유역 간 물이동을 정리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통합물 관리. 영산강, 섬진강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유역 간 물이동을 끊어야 돼요. 이제는 앞으로 계속 뭐 기후위기 뭐라고 그러는데 타유역에서 다른 유역으로 물이동은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났는데 수량과 수질이 그 내에서 어떤 형태로든 개발을 하든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기조를 원칙을 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상원 교수님하고 중간에도 말씀드린 재정 예산입니다. 우리가 절약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국가물관리위원회 그 정부위원하고 민간위원 전체 회의를 한 몇 번 했는데 두 분 총리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낙연 총리님하고 누구야? 김부겸 총리. 응? 계획만 세우면 곤란하다. 통합물 관리는. 계획이 잘 세워졌습니다. 한혜진 실장님 잘 하셨는데 계획 세운 다음에 실행을 통합적으로 못하면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강조해서 드렸더니 잘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돈을 지원해 주시겠다는데,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 아까 농업 쪽에 아까 이해 당사자, 지금 우리 임 사무총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충격을 받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농사 잘 짓고 수질도 수생태도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데 기여도 하고, 그게 이제 거버넌스가 안 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해시키려고 노력한 수준이고, 그 현장에 대해서는 저는 저도 뭐 논농사 반농사 실험하면서 한 수준이지, 그거에 대한 목소리가 전달 수준으로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이건. 그래서 2기에서는 틀림없이 지금 사무국에서 국가위원회는 지원단에서 사무국으로 행정조직으로 바뀌어야 된다. 지금 환경부 위주로 그냥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뭐 이 행안부나 기재부나 뭐 특별히 다른 부처가 협력하는 거버넌스가 안 된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사무국으로 안 돼서. 그래서 그 부처의 사람들이 거기 지금 현재는 파견이 안 돼 있어요. 농림부 빼고는. 농림부에서 조금 이제 도와주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수자원학회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작년에 이 농공학회하고 수자원학회하고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그런 걸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댐 저수지 연계, 그리고 광역상수도에서 하천으로 물 던지는 그 연계 사업, 물 부족할 때 그런 걸 이제 두 공사가 발굴을 해가지고 보고서도 나오고, 그거를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쳐서 이제 시작이라기보다는 벌써 3년이나 4년이 지났습니다. 이게 너무 느려요. 그래서 좀 포럼도 더 우리 수자원학회 입장에서도 하고, 많이 서로 이해하면서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박진현 단장님. 예. 뭐 좋은 말씀 지금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유영옥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면서 뭐 몇 가지 좀 덧붙이고자 하는데요. 일단 뭔가 시범 사업을 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좀 확산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농업용수하고 이제 그 생공용수에 있어갖고 염성 지역에서는 뭐 그동안 많이 좀 검토도 해왔고 하기 때문에 영사업을 대상으로 좀 해보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이해 당사자 간의 충분한 토론과 조사, 관측 뭐 이런 부분들과 같이 병행이 돼야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서 밀어붙이면은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의 사례에서도 봐도 물 갈등 해결하고 하는 부분들이 10여 년간 꾸준히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안에 대해서 검증도 하고 조사도 하고 하는 그런 합의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그게 이제 실행으로 옮겨졌는데, 너무 성급하게 그러한 합의나 하는 이해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러한 과정을 생략한 채 사업으로 바로 갔을 때는 오히려 더 많은 좀 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인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좀 우려가 좀 생겨서, 그러한 성공 사례를 만드는 건 중요하되 그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이해 당사자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합의하는 그런 과정 자체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사람이 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광야 박사님. 예, 저도 토론 내용하고 다른 분들 발제 내용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임병희 총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통합물 관리가 농업인들의 좀이라도 이익을 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구조다. 결국에 여유 수량은
기존의 그 용수 이용, 이게 여유수량은 결국에 농업용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유수량이 나오려면. 이거는 이제 우리 물관리 기본법에 있는 유역이라는 이 개념과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유역 자립도도 우리 김성준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유역 내에서 자기네들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좋죠. 그래야지 타 유역과 관계가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점들을 해결하려면 결국에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곳에서 이 여유 수량을 확보해주는 방안들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이 물을 쓰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방안들이 나오면서도 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주는 모델이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대 유영욱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어떠한 시범적인 파일럿 테스트 같은 사업들이 좀 필요한데, 이제 이런 뜻이죠. 이 회기 수량, 농업용수에 대한 회기 수량이 나와요. 그럼 그걸 또 재이용하는 게 나오는데, 가장 유역 내에서 바람직한 이 물 이용은 회기 수량은 좀 줄이고 물 재이용률을 좀 높여서 깨끗한 원수가 이 다양한 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가면서 또 기존의 농업용수 이용에는 지장이 없어야 된다. 이런 파일럿 사업을,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농업용수가 지금 공급 시설에서 공급되는 양이 한 110억 톤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 한 10%만 여유수량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11억 톤이라는 수자원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은 큰 문제, 우리 현재 물 문제를,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제가 이 결론 부분에 좀 썼던 단어를 제가 이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잘 강조를 못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같이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업용수 하시는 분들하고 일반 수자원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결국에는 이제 시범 사업이 필요해요. 우리가 입증을 해봐야 되거든요. 단군 이래에 그런 물이용 체계를 구축하는데 한 번도 그런 노력을 안 했습니다. 솔루션은 이미 이 제안을 국가물이나 농어촌공사도 제안을 했어요. 해외사라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관수 사업을 해서 첨단 ICT를 통해서 물 관리했더니 더 많이 줄었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그 비용이 수반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통합물 관리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이익이 있다면 어느 정도 우리 이 재정 여력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한번 해봄직하다. 시범 사업을 해봄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국가 R&D 차원이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의 시범 사업 체계가 됐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이걸 누가 하느냐가 현재는 어떻게 하느냐도 있고, 누가 하느냐, 농어촌공사가 할 것이냐, 수자원공사가 할 것이냐, 환경부가 주도할 것이냐, 농식품부가 주도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들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좀 더 강력하게 논의가 돼서 국가의 어떤 책무로, 어떤 미션으로 간다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우리가 이제 토론도 많이 하고 문제도 어느 정도 인식을 했다면 앞으로는 한번 해보는, 또 거기에서 해다 보면 계획대로 다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적절한 모니터링과 반성, 대안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이러한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지 않을까라는 소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은 다 들었고 발표자의 응답도 들었는데, 이제 플로우나 지금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에 참여하시고 계신 분들께서도 아마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오프라인부터 할 텐데요. 오프라인에서 의견 있으신 분은, 네. 중명기술사무소의 안중기입니다. 제가 그 지자체 단위의 그 수자원 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은 농업용수 수량 산정할 때 그 생활용수 이런 분야 분들하고 많은 그 여러 가지 그
개념상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 김성준 교수님께서 저기 용어를 확실히 정의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그 생활용수나 공업용수에 비해서 농업용수는 그 평균과 최대 용수 사용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농업용수 수요량이란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 용수량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개념은 많이 있지만은 또 수요량은 좀 다른 의미거든요. 제 생각에는 수요량은 그 환경부의 상수도 그 용수 수요량 산정 지침 같은 걸 보면은 목적 자체가 그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 이러면 치수 시설의 적정 규모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끔 제가 그 다른 그런 농업용수 분야의 다른 계획, 그러니까 작은 계획들 보면은 그 수요량 자체를 그 유효 우량을 고려한 필요 수량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잘 이해는 못하지만은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최근에 나온 계획을 봐도 제 생각에는 정확한 산정 방법이 없지만 거기에는 유효 우량을 고려한 필요 수량을 다시 그 10년 빈도 최대값으로 계산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건 상세한 계산 내용이 거기 안 나와 있어서 방법이 안 나와서 이해는 잘 못하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그 수요량에 대한 그 정의 또는 어떤 절차 이런 걸 좀 더 자세히 좀 명확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지침, 뭐 이렇게 농업용수 분야의 지침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 이해할 수 있어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데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 밭과 수원이 거의 99.9%입니다. 그래서 그 이런 밭작물의 그 필요 수량, 그 농업용수 수요량, 교수님께서는 그 13페이지에 그 유효 우량을 제외하고 최대 가뭄에 견디는 관계 필요 수량으로 정의하셨는데 제가 그 이해하는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유효량이 제로인 상태니까 결국은 밭작물이나 과수의 증발산량을 재배 기간 동안에 합산하고 이것을 예를 들면 10년 빈도 분석을 해서 10년이면 10년 빈도의 최대값을 선택하는 것이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수요량의 개념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농업용수 할 때 제가 수요량 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중기 박사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대부분 옳은 내용인데 국가물을 할 때 이제 이런 논쟁을 좀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용수 수요량은 10년민도 필요수량 개념으로 공식에 의해서 증발산량을 산정하고 거기서 유효량을 고려해서 필요수량을 산정을 했던 방식을 썼었는데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공급량을 바탕으로 수요량을 추정을 했습니다. 공급량 데이터에 통계적 이수환년에 공급량을 수요량으로 적시를 해서 그 대표값을 지역별로 할당해서 썼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반용수에 대해서는 이제 노는 공급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했고 반용수는 현재 관계부수 공학에 나와 있는 농업용수 설계 기준에 있는 방식을 그대로 썼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밭에서는 증발산량에서 유효량을 뺀 값을 수요량으로 하고 그걸 순간계 필요수량으로 하고 거기에 송수 효율과 빈도를 이수환년도를 고려해서 수요량으로 냈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이 농가 밭의 개념이 살짝 상이한 부분도 있고요. 노는 공급량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공급량 기반으로 수요량을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때 채택을 했고 밭은 과거와 유사한 방법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정의하신 개념은 좀 차이가 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계획을 그렇게 세웠지만 그게 이제 제가 채널이 없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저는 이제 심의 의결하는 입장인데 명확하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효우량은 빗물을 자연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다가 명시를 했지만 국가에서 공급하는데 그 유효량이 차면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안 줘도 된다. 평년에 대해서는 대략 우리나라 330mm, 330. 근데 그게 10년 강원 빈도로 내려가면 좀 적어집니다. 예? 그것까지 고려해서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생활용수는 한번 보세요. 생활용수는 설계, 계획할 때부터 제한급수는 제로예요. 그잖아요. 제한급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런 계획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가 안 올 때도 그 양만큼은 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논이든 밭이든 유효량은 다 빼버려야 됩니다. 가뭄 때 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그게 수요량인 거다. 그래서 그거를 정의부터 처음부터 바꿔서 다시 해야 된다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다르다고 얘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규를 그 누구와도 저는 이동열 박사님하고도 공감을 하셨고 계속 바꿔나갈 생각입니다. 바꿨으면 좋겠는데. 감사합니다. 또 네. 여기 노트에 적은 게 있어가지고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가톨릭 관농대 박창근입니다. 제가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좀 안 좋음을 사과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쭉 들어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농업용수에 대해서 농림수산식품부가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 부실 문제 이런 것들은 지속될 것 같고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떴는데 지금 인수위에 농업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농업이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될지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그럴수록 농업용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농어촌 공사가 지금 돈이 없잖아요. 수자원공사하고 비교해보면 농어촌 공사 돈이 없어요. 그럼 그 돈이 왜 수자원공사는 물 팔아가지고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농어촌 공사는 농업용수 팔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농민수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농민기금인가요? 거기에 앞으로 언젠간 도입될 거예요.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기금입니까? 연금입니까? 주잖아요. 기본연금 해가지고. 일부 지자체는 줍니다. 거기에 농업용수 사용 대금을 먼저 주고, 예를 들어서 5만 원을 줬는데, 4만 원만 썼다 그러면은, 만 원을 농민들이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6만 원치 썼다 그러면은, 만 원 더 내면 되는 거고. 그런 어떤, 것들도 한번 도입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농업용수가 계속 이렇게, 농어촌 공사가 지금 이렇게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그래서 듣기에 조금 죄송할지 모르지만은, 수산공사보다 농어촌 공사가 훨씬 더 폐쇄적입니다. 그러니까, 농자만 안 붙어 있는 사람들하고는 아예 그냥 대화를 안 해요. 그리고 어떤 데도 인가주지도 않고, 오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의 족쇄를 채워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크게 농업용수에 대해서 가침을 하려고 해도 시너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걸 본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 하루아침에 폐쇄적인 문화가 바꿔지진 않을 거예요. 오늘도 발표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댐과 관련돼서 수산공사 논의하면 아예 안 하잖아요.
댐을 뺏긴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수상공사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뛰어넘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발표를 한 내용 중에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관수로를 지금 계속 주장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관수로화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어디서 자료를 봤는데, 정발량이 많기 때문에 관수로 대신에 관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농경지에서 김해평야를 보면은 관수로 면적은 코딱지만 해요. 거기에서 뭔 정발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농어촌공사가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데 번짓을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기존의 수로도 지금 김해평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수상공사하고 있는 낙동강 하구 통합물 관리 포럼 거기 이제 위원장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센터도 하나 수상공사에서 만들어 가지고 김해평야 농업용수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양수장이 한 10개 가까이가 있는데 양수를 얼마만큼 하는지 자료도 없는 것 같아요. 안 주니까. 그리고 물길이 김해평야 그 농업용수 물품 물길이 있잖아요. 그 자료도 좀 주니까 없어서 안 주는지 있음에도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은 안 주더라고요. 아마 없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에코 델타 시티 때문에 농경지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 농업용수를 그 김해평야에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라는 어떤 아무런 계획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제 에코 델타 시티한테 계속 이제 진행이 될 건데, 이런 같은 어떤 상황들이, 그리고 김해평야 농수로 가보면은 이게 경사가 안 맞아가지고 가운데 물이 고이는 데가 많아요. 그런 물이 썩어가지고 진동을 합니다. 주민들이 가면서 욕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로마 시대 때 그 상수관로 그 경사 조정하는 걸 보고 도대체 로마 서기 2000년 전에 기술보다도 지금 기술이 더 못했나, 그런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관수를 한다 그러면은, 도대체 그 농지에, 예를 들어 김해평야를 합시다. 조금 했던데, 김해평야 물 사용량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관로를 설계를 합니까? 설계할 수가 없죠. 뚱뚱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 사용량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관로 사업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농어촌공사를 이해 못해서가 아니고, 무슨 하고 싶어 하는데 방향을 너무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국민적 저항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수리권 정지가 있는데, 금강유 같은 경우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수리권이 너무 많이 잡혀 있어가지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없어요. 그게 다 농업용수거든요. 다시 해서 허가 수리권과 사용량이 달라요. 이런 것들을 지금 정비를 안 해주면은 아마 수자원 관리가 국가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울 거다. 그래서 수리권 정비를 지금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수장기, 제가 2번에 걸쳐서 수장기 할 때 농업용수 분야에 들어가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농어촌공사 분들하고 싸우기도 많이 했는데, 그때도 제 느낌이 전부 다 그냥 추정치더라고요. 추정치. 조금만 바뀌었겠지만은, 그런 어떤 자료를 가지고, 더더욱이나 지금, 지금 511개 더라고 오늘 보니까, 이 유역 단위로 같이 편성을 해줘야 국가 차원에서 예의가 될 건데,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 수장기 할 때 유역 권역 나눌 때 그 당시 우리 선배분들이 엄청나게 고생했던 것 같아요. 논란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역 단위로 했다 그러면은 농업용수와 관련돼서도 같은 어떤 시스템 하에서 관리를 해줘야 됐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회기수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돼요. 지금은 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는 회기수는
물 이용 사용량이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일부가. 그리고 침투수도 사용량이 들어가 버리고 유역 차원에서는 그건 손실량이 아니거든요. 아까 김성준 교수님이 그 뭡니까 증발산 양이 손실되는 거지 않느냐. 쌀과 논 표면에서.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자원 장기 종합 계획이 이게 제대로 된 거냐. 60% 이상 그 소요하고 소양이 되고 있는 농업용수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해서 정확하지 않는 물론 아무리 잘해도 정확하지 않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논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료를 가지고 국가계획 백날 수료해봤자 허당이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것도 잘 압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서로 협업하는 과정에서 된다는 말씀드리고 마침 여기 수자원공사 부사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한 말씀 좀 더 드리면은 지금 그 기후평야 관련해 가지고 수자원공사가 통합물관리센터를 개설을 했습니다. 개설을 했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선악동강 밀양 평강천 맥도강 부분에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자원공사가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농어촌공사랑 같이 손을 잡고 기맥평야만이라도 과연 어떻게 그 물이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소요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이번 기회에 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저도 농어촌공사나 농업용수 쳐다보면 상당히 좀 아련한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럽니까? 저는 많이 가는데 참 안타까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직이 제대로 살아야만이 우리나라 물관리 계획에 그게 뭡니까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다고 보는데 절대 농어촌공사나 농업하시는 분들이 폐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주위에서 도움 줄래 해도 도움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있는 그대로 자료를 내 보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물 하는 분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그런 어떤 역할을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경윤 부장장님께서 말씀. 저는 이제 실제로 지자체하고 농공하고 수공이 이제 협력을 해서 아주 마이크론 단위에서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하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저희가 이제 봉화의 수도를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1년에 한 16번 정도 취수가 중단이 돼요. 그래서 단수도 막 발생하고. 그래서 봉화군하고 농공하고 저희 협의를 해갖고 그쪽에 이제 아주 저수지에 수질이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 물 남는 것 중에 일부를 비상시에만 쓰는 걸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신규 취수원을 건설하려면 46원이 드는데 그 건설할 필요도 없어졌고 그 조금 물 남을 때 그때 이제 농공에서는 또 수익도 제거가 되고 저 위탁관리 입장에서는 이게 단수가 되면 제일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삼자가 마이크로한 단위에서 협력이 잘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영섬처럼 큰 단위에서도 뭔가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오늘 박창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세부적인 단위에서 서로가 많은 성공 사례를 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해보니까 좋은데 지자체도 이익이 되고 농공도 이익이 되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진행이 됐으면 하고요. 저희도 농공과 하고 저희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데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문 있으신 분 혹시 온라인에서 질문이 들어와 있나요? 네, 없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50분에 네네네. 우리 박창근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 이제 뼈아픈 얘기이기도 한데 사실은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자원공사랑 농어촌공사가 협업을 해서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합의 시대에서 많은 부분이 열려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관수로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저는 반대의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리권 정비와 비용 분담 이 문제는 뭐 이런 포럼에서 나올 주제 단순하게 이 플로어와 뭐 답변 이런 것보다는 뭐 이 더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한데, 이것도 사실은 학자들만 얘기가 아니라 돈 낼 사람들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농민들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래서 수리권에 대해서 농업용수를 비용 분담을 해야 된다 안 한다는 학제 간의 논쟁보다는 이건 이제 납세 의무 관점이나 아니면 물 이용세의 비용에 대한 비용 분담의 의견들이 좀 더 직접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들을 학회나 혹은 정부가 마련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게 맞지.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의견 차원에서 해야 된다 안 한다는 좀 시기가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렇게 협업을 해서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농어촌공사가 폐쇄적이라고 하지만 그 폐쇄적이었으면 이런 자리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계속 열려가면서 저희가 이렇게 토론도 하고 또 서로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다 이렇게 소통이 되면 통합물관리가 뭐 아까 우리 박진현 단장님도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 호주의 사례를 보면, 호주도 이제 농업용수 이용자들하고 운송업자 혹은 도시 사용자들 간의 갈등이 심했는데, 거기 워낙 가뭄이 심해서 푸는데 한 세기가 걸리기도 했거든요.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방안에서 겨우 2년 전에 법이 만들어서 움직여졌는데, 뭐 어느 정도 뭐 미흡하지만 그래도 굴러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30초만. 그 저수지에서 농지까지 그 간선 용수로가 굉장히 긴 경우가 있습니다. 관수로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물 효율을 생각해서 거기만 관수로를 하면 그 파이프 안에 물이 차는 거죠. 공급하고 거기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거기서부터 이제 준다는. 그러니까 개수로를 하면은 그만큼 수위를 올렸다가 쫙 다 빠져나가고 수위를 올렸다 쫙 빠져. 그게 이제 뭐 3, 4일에 한 번씩 그렇게 하면은 그 물량이 회기수량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길쭉하게 된 부분. 그런 데를 찾아서 해야지 농어촌공사가 남발해가지고 하면 또 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예. 그리고 이제 수리권도 그동안에는 민법으로 다 소송해서 그걸 처리했는데 농민들이 100대 0으로 다 이겼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통합물관리의 국가위의 물분쟁 조정분과 법으로 이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서로 거버넌스로 이거를 꼭 소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윈윈하는 뭐 그런 거를 이제 발굴을 해 나가는 게 거버넌스죠. 그게 아직 정착이 잘 안 돼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희 이제 4분 남았고요. 갑자기 자장을 먹게 돼가지고 잘 정리를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자원공사와 수자원학회가 중심이 되는 통합물관리 포럼에서 농업용수에 대해서 한 세션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이제 전문가들이 모이고 거기다가 이제 농민 단체까지 와서 얘기하는 게 이제 협력의 시작이라고 보고요. 저 같은 경우도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을 하면서 수공하고 농공하고 옛날에 어떻게 했지는 몰랐지만 굉장히 협력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했고, 저는 정말 외부 수자원 쪽에서도 외부고 농촌 쪽에서도 외부인데도 지금 농어촌공사가 과제를 하고 있어서 아마 제가 여기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계속 이러한 거버넌스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정경수 교수님, 배덕희 교수님, 다른 이제 수자원학회 교수님과 정경윤 부사장님, 그리고 항상 이런 포럼에
노력해주시는 수자원공사 관계자님들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